예, 9월 20일 뭐 실기 어떤 팁에 대한 그 공유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뭐 준비는 똑같이 하더라도 팁을 조금 활용을 하면 다소 그 영향이 있거든요. 예, 있는데 먼저는 어차피 이 실기 교재 1단계가 뭡니까? 제목만 보고 힌트와 플러스 키워드, 예, 키워드 2단계입니다. 예, 이것을 하고 난 후에 2단계로 넘어가면 되거든요. 2단계는 알다시피 이제 키워드를 보고 이게 무슨 단어인가, 뭐 대표적인 게 생애진로 사정의 구조 4가지를 쓰시오 하면은 힌트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제목에 있지 않습니까? 제목이 진로 사정인데 이것을 진로 사정이라고 생각해서 진로니까 어디로 간다? 앞으로 나간다. 완전 앞으로 나간다. 사정도 강력한 사정은 강녀와 같아.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이걸 통해서 생애 진로 사정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힌트를 잡아서 진전 강요를 떠올리죠. 요런 게 이제 약 그 160 항목의 1차 그 단계입니다. 그러면 요게 1단계인데 이거는 1단계를 하고 하면은 정말 합격 그 정이 아주 가까워지거든요. 예, 합격증이. 예,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 나머지에 대해서 자신감이 충분히 생겨버리고 쉽게 말하면 탄력이 붙는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진이 뭐냐 하면은 진로 사정이다. 저는 전형적인 하루다. 각은 강점과 상이다. 요는 요약이다.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정확한 그 단어를 연결시키는 것이 이게 이제 2단계 아니겠습니까? 2단계. 2단계만 하더라도 실기 시험에서는 약 50점 가까이, 한 50% 가까이는 맞출 수가 있어. 50%는 한 4, 50%는 그냥 제목만 쓰기만 하는 그런 그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뭐냐면은 뭐 생애진로 사정 같은 경우도 출제가 2가지 형태로 되죠. 생애진로 사정 구조 4가지를 그냥 쓰시오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진로 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과 장애 요약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쓰고 설명하시오 하는 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쓰고 설명하시오 하면은 진로 사정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전형적인 하루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대부분 애로가 느끼고 있는 부분이 이걸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단계까지가 이렇게 기반이 탄탄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렇게 앞의 과정보다 더 쉽게 이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걸 2단계에서 설명하시오라고 하는 2단계에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이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의 차이점이 그거거든요. 주관적 평가는 정답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쓰는 겁니까? 2가지가 들어가면 됩니다. 첫째는 설명할 때 여러 가지 말을 뭐 이렇게 양념 넣는 말이 있겠지만은 핵심 단어 한두 가지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꼭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핵심 단어를 기억을 해서 이것을 타당성 있게 기술합니다. 타당성 있게 말이 만들게만 하면 되거든요. 꼭 뭐 아름다운 말로 해야 된다, 뭐 문장이 길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타당성 있게 이렇게 하면 기술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타당성 있게 기술하려고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해를 하면 이게 낫거든요. 그러면 교재 그 부분에 동영상 해설을 보고
이걸 내가 타당성이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해설 동영상을 몇 번 들으면은, 스스로 감을, 잡을 수 있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1단계입니다. 예, 그러면 일단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이제 앞서서 쭉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요건 여기에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제는, 이렇게 1, 2, 3단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 160 항목인데, 160 항목. 빨리 안 나오노. 160 항목인데,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물론 하면 더 좋겠지만은, 일단은 중요도 순으로 하는 게 좀 낫죠. 우리가 중요도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 기준이 아니죠. 뭡니까? 출제되는 게 중요합니다. 출제되는 문항이. 출제가 많이 되면 우리한테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왜? 우리 모두의 목표는 뭡니까? 점수를 많이 획득하는 것. 100점 중에서 60점 이상을 획득하는 것이거든요. 출제가 많이 되는 게,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출제가 많이 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실기 교재를 쭉 보면은 전부 다 뭐가 있습니까? 출제 연도가 2010년도 뭐 그전부터까지가 쭉 이렇게 최근까지 출제 연도가 거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주 나오는 게 그만큼 이번에도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확률이. 보면 나오는 건 계속해서 나온다는 이런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것만 이렇게 하더라도 100점은 취득하기가 어렵더라도 60점 이상은 어느 시험이라도 다 취득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기시험을 만약에 치렀는데 80점 이상 나중에 결과 점수가 나왔다. 글쎄 이걸 공부를 잘했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미련하다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60점 간신히 넘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출제 빈도 순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그 액센트를 두는 것을 권합니다. 권하고, 그 다음에 참고로 교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22년 1회와 2회 이렇게 제목을 또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해서 출제 빈도 위주로 이렇게 이제 정리해 나간다. 그래서 오늘은 단계별 그 준비 과정은 1단계, 2단계, 3단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고, 오늘 또 강조 드릴 내용 하나는 출제 빈도, 그 다음에 출제 빈도. 아무래도 많이 나왔던 것은 또다시 이번에도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 그거죠. 필기에 대해서 또 그 팁에 대한 그런 그 내용입니다. 첫째 우리가 시험 현장을 이제 그 시뮬레이션 해봅니다. 이렇게 보면은 앞에 툭 돼 있고 이제 각각 다 앉아가지고 다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좌석은 더 되겠지만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 각각 어느 자리에 배치되는지 보면 일단 시험지가 배부가 됩니다. 시간은 150분입니다. 150분. 평균적으로 문제는 18문제입니다. 18문제. 그래서 특별한 경우 없는 한은 일단 시간은 부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남지도 않습니다. 필기하고 달라가지고 필기 때는 남아요. 근데 대부분 실기 시간은 빠듯하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만큼 정성을 좀 이렇게 쏟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일단 시험지를 탁 봤습니다. 문제지를. 이제 시뮬레이션입니다. 이거 문제지가
쭉 이제 있습니다. 뭐 이렇게 문제지가 보통 한 3장 정도 이렇게 됐고 18문제 2장 내지 3장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문제지를 받아봤을 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시작해야 되느냐. 제목은 1번부터 해서 쭉쭉 해서 18개고 이 사이에 여백이 좁은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여백이 좀 넓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이게 그렇게 이렇게 잘 돼 있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보면은. 그럼 일단 18문제 제목을 쭉 일단 먼저 보고 첫 번째는 제목 보고 바로 여러분들 연필을 준비해야 해요. 연필을요. 왜냐하면은 볼펜은 지울 수가 없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잘 안 나오노? 네. 연필로 가지고 이 문제 나오는 그 사이에 희미하게 제목을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단계 했던 것을 기억나는 게 있고 나지 않은 게 있을 겁니다. 나오는 대로 생애진로사진 같으면 일단은 진전 강요 이렇게 희미하게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먼저 문제를 받으면은. 그래서 1번부터 18문제까지 쭉 생각나는 것부터 먼저 이렇게 연필로 이제 적어 놓습니다. 할 때 물론 지우개도 준비해 가셔야 되거든요. 그거는 또 그 전에 제가 또 안내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뭐냐면은 제목에서 힌트를 보고 힌트에서 그냥 키워드를 생각나는 대로 희미하게 생각나는 것마다 먼저 쭉 일단 표시를 해 놓습니다. 이렇게 딱 해놓는 이게 이제 현장에서 먼저 해야 될 겁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하다 보면 생각 안 나는 게 있을 겁니다. 분명히 아는데도 생각이 안 난다 할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무조건 패스를 해야 됩니다. 그걸 자꾸 생각하려고 거기에 시간을 소모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패스를 해놓고, 근데 딴 거를 1번은 생각나고 2번은 생각이 안 났다. 그럼 1번 적고 또 건너뛰죠. 생각나는 거 이제 이렇게 적습니다. 물론 적는 방법은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문제지에 희미하게 일단은 연필로 적거나 아니면 밑에 보면 여백이 있거나 만약에 그 A4 용지 연습지를 만약에 준다라고 하면 거기다 일단 먼저 적는 게 좋습니다. 볼펜으로 바로 이렇게 적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뭔가 말이 안 되는 걸 수정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지저분해집니다. 그리고 뭐 줄을 긋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연필로 희미하게 이렇게 일단 생각나는 대로 일단 뭐 메모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해 놓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은 생각이 안 났어. 힌트도 생각 안 났다. 일단은 생각나는 것부터 적습니다. 적다가 보면은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은 적는 과정에서 가만 보면 이게 또 생각이 날 때 있어. 그러면 생각날 때 또 여기다 뭡니까? 키워드를 또 일단 또 적어 놓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제일 우리가 비중을 줘야 될 거는 생각나지 않는 거에서 매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나지 않으면 일단 무조건 패스를 하고 생각나는 것부터 하는 거죠. 생각나는 것부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긴장도 풀리고 그 다음에 생각나는 걸 자신있게 적다 보면은 그 다음에 다시 생각이 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험 현장에서 1단계 이런 식으로 일단 18문제를 이렇게 아는 것부터 이렇게 쭉 정리해 나가죠. 그래서 뭐 다행히 18문제가 다 이렇게 생각이 나고 이렇다라고 하면은 뭐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아무리 준비해도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는 신출 문제도 있고 쉽게 말하면 처음 보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 이제 기재될 수 없거든요. 그러나 현장 1단계는 이와 같이 한다.
그 다음에 현장의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현장의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우리가 단계별로 또 이렇게 구분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일단 1단계 쭉 해서 그게 18문제 중에 5문제든 10문제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2단계는 잠시 좀 쉬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쉬는 시간은 그렇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쉴 수는 없고요. 명상을 합니다. 잠시 약 한 2, 3분간 명상을 합니다. 명상. 눈을 감고 마음을 좀 안정을 시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명상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죠? 명상을 어떻게 하는 걸까? 이렇게 궁금한 분들도 계신다면은, 자, 이 명상에 대해서는 하는 그 방법은 꼭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뭐 각각 그 어떤 방법이 사람마다 다르고 또 명상을 지도하는 지도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걸 배우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권장하는 명상은 뭐냐면 명상은 원래 이걸 보면 이 명할 때는 이게 어두울 명자거든요. 어두울 명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의미로 이렇게 보면 뭐냐면 명상을 할 때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생각 안 할수록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근데 눈을 감고 명상을 하면서 자꾸 뭘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게 명상이라고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오히려 명상이 아니라 잡상이 되기 쉽거든요. 그냥 내가 이 현재 시험장에 있는 것조차라든가 옆에 누가 있다든가 아니면 물론 깊이 들어가면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 안 나는 그 시간 모든 걸 생각나지 않는 정말 무로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합니까? 무아경기라고 뭐 이런 말도 있죠. 이런 게 내 자신도 잊어버리는 이런 잠깐의 시간. 물론 이거는 평상시에도 물론 뭐 틈나는 대로 자, 명상을 뭐 1분 해야 된다. 1시간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1분이든 10초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여튼 생각을 안 하는 거, 비워버리는 거, 가볍게 하는 거. 이게 순간적이지만은 이게 우리 그 뇌의 어떤 데는 상당히 그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한 2, 3분 정도 시험장 그래 한 시간이 150분인데 뭐 명상한다고 뭐 60분을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들어갑니다. 2단계. 1단계 하고 나면은 이제 2단계예요. 보면은 이렇게 1번 해가지고 뭐 딱딱 써져 있는 게 있고 2번은 이렇게 비어 있는 난이 있을 거예요. 2단계에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건 첫째, 이 실기에서는 모르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절대 원칙은 공란을 두지 않는 거예요. 빈칸으로 시험지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르니까 이거 나는 모르니까 깨끗하게 모른다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뭐 솔직하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은 공란을 비워 놓으면은 이거는 유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하튼 뭐라도 채웁니다. 뭐라도 채워야 돼요. 그런데 이 어떤 건 내용을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실기 시험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지선다행은 어쩌고저쩌고 찾으시오. 1, 2, 3, 4 해서 뭐 맞는 걸 찾아서 3번이다. 뭐 틀린 걸 찾은 게 2번이다. 이걸로 끝나버려. 맞으면 5점이고 틀리면 어떻습니까? 0점입니다. 그런데 실기에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생애 진로 사정에 구조 4가지를 쓰시오. 1, 2, 3, 4, 1, 2, 3, 4 이렇게 되는데
자, 어떤 사람은 생각나서 2개 쓰는 사람이 있고, 1개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3개 쓰는 사람, 4개 다 쓰는, 지금 4개 다 쓸 경우가 아닙니다. 1개는 생각이 안 나요. 3개밖에 못 썼다. 그러면 4개를 이렇게 쓰시오 하면은 보통 점수가 4점 정도 되고, 4개를 쓰고, 설명하시오 하면 보통 6점 이렇게 배점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모른다고 해서 공란으로 제출하는 것과 아는 만큼 쓰는 거 있죠? 아는 만큼 쓰는 거. 이것은 우리가 부분 점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부분 점수. 그러면은 이 4개를 썼을 경우에 6.5점 같으면 3개를 썼다라고 하면은 4.5점이라고 하는 부분 점수를 채점자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합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분 점수를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원칙은 없습니다. 채점자가 안 줘도 그걸 항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지금까지의 관례로 보면 대부분 이 부분 점수를 주어왔고, 이런 부분 점수가 보태져서 60점을 넘어가게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더라도 뭐냐면 확실히 기억나는 게 위주로 먼저 쓰고, 아니면 그 4개를 쓰라 하면 그 사이에 뭐라도 이 문맥에 맞도록 뭐냐 하면은 그 칸을 채워 놓는 것이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를 하면 어쨌든 4가지를 뭘 쓰더라도 그 모르는 거 이때는 어떻습니까? 뭐 때에 따라 이제 이게 이제 창작을 하시면 됩니다. 소설을 쓰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럴 경우에 우리는 2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제목과 이 내용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뢰도와 심리검사에서 우리가 신뢰도와 타당도 했죠. 타당성 있게 했습니다. 타당성 있게. 뭐 그럴듯한 그런 그 말로 가지고 여기를 이제 채운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공란을 두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은 1단계에서 이런 건 넘어가고 아는 것도 쓰고 그 다음에 2단계에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 점과 이 부분 점수와의 관계가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영향이 있어요. 왜 영향이 있는가는 또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또 이제 구분을 해야 될 게 앞에 말씀드렸죠. 생애진로 사정 4가지를 쓰시오 돼 있고 교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쓰고 설명하시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어떤 문제는 설명하시오가 아예 없는 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치 사정에 대해 가지고 6가지 쓰시오 하는 것은 그냥 가치 사정하면 순간 100회 접점 나오죠. 가치 순위 정하기, 그 다음에 검증 사용 계획하기,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이런 거는 설명하시오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힌트와 키워드로 연결되는 그 내용을 제목만 쓰면 됩니다. 이런 거는요. 그래서 교재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쓰시오라는 거, 쓰고 설명하시오 이렇게 묻는 문항까지도 다 이렇게 오픈해 놨죠. 여러 가지 종류별로. 그런 의미로 그걸 이제 구분하시면 되고, 그걸 구분하시면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설명하시오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우리가 공부 과정에서는 3단계죠. 핵심 단어를 넣어서 타당성 있게 길게 쓴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일단 명료하게 그 단어가 들어가면은 거의 뭐냐면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거든요. 말만 되게끔. 너무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너무 그 표현을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시면 곤란합니다. 완벽하게 이걸 어떻게 내가 표현할, 그러니까 대충 쓰면 돼. 그 말만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완벽하게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담감을 안 가지시면은 훨씬 더 점수를 우리가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는 순서대로 써야 될 게 있고 순서에 상관없이 써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생애 진로사정 구조 네 가지를 쓰셔. 구조는 진정강렬 요건 순서대로 써야 됩니다. 순서대로. 근데 가치사정 사정법 6가지 쓰시하면 이거는 순서에 상관없이 써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계나 과정을 묻는 거는 단계가 다 맞아야 되겠죠. 윌리엄슨의 그 상담 과정 6단계를 쓰시오 하면은 분종, 진예, 상추 단계가 이렇게 맞아야 되는 것이겠죠. 보딘의 상담 3단계를 쓰시오 하면은 탐중변 이렇게 맞아야 되겠죠. 이게 왜 탐색 단계, 그 다음에 중대한 결심 단계, 변화를 위한 노력 단계 이렇게 해서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이런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거는 그냥 이렇게 쓰면 이제 됩니다. 뭐 최저임금의 효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순서가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있습니다. 교재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차라리 뭐 이렇게 생애 진로 사정이라든가 이렇게 명확한 거는 어쩌면은 준비만 잘하면 이게 잘 안 날아갑니다. 그런데 뭐 인문학적 문제가 많아요. 인문학적. 아마 이런 게 보통 인문학적 문제예요. 이거 뭐 말은 어려운 게 아닌데 뭐 종류 몇 가지 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특히 이런 부분에서 평소에 생각 안 했던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게 한두 문제가 나와요. 이런 경우 애매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다고 하면은 뭐 진로 상담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쓰시오. 이런 거는 교재에 없지 않습니까? 만약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게 나왔을 경우 이런 거는 인문학적 문제입니다. 인문학적 문제라고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냥 타당성 있게 쓰기만 하면 돼요. 이런 거는. 그래서 타당성 있게 쓰면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상식적인 말로 쓰면 돼요. 근데 인문학적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식적으로 기술합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인문학적 이런 질문은 이건 어찌 보면 정답을 6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출제했다라고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교재에서도 안 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누가 쓰더라도 어떻게 써야 된다. 이건 답이 없어요. 문제는 채점자들이 원하는 거는 뭡니까? 뭘 쓰더라도 그게 타당성 있고 자신 있게 쓰면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건 정답이 없거든요. 인문학에 무슨 정답이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문제, 뭐, 그 중에 또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거, 교재도 보면은, 거기 보면은 뭐, 상담 과정이라든가, 뭐, 검사, 의 어떤 결과가 나쁜 사람에 대한 그 처리 방법, 이런 것 등등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의 심리적 결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건 물론 교재로 넣어놓긴 넣어놓았지만은, 이거는 사실 인문학적 문제입니다. 그냥 뭐, 화가 많이 난다, 뭐, 술을 많이 먹는다, 그냥 꼭 어떤 고상한 표현이 아니더라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나타나는 이런 상식적인 거 쓰면 되거든요. 여기에 답은, 어떻다, 이렇게 명확히 정해져 있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실기시험에서도 이러한 인문학적 문제가 나오면은 오히려 기회로 여기면 됩니다. 기회로 여기면. 자신감 있고 타당성 있게 기술하면 된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답안 작성 이제 요령입니다. 답안 작성 요령. 아마 여러분들 그 심리 검사 부분에 보면 교재돼 있죠. 평정의 오류 세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돼요. 세 가지 평정의 오류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돼 있고 아니면은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을게요. 평정의 오류. 심리학 분야에 있죠. 심리검사에. 그 평정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제 심리학 용어로 이거는 채점자의 오류입니다. 채점자. 평정이라고 하는 채점이라는 뜻이거든요. 평정의 오류. 그 채점자의 오류 세 가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검사를 또는 시험을 치는 사람들의 오류도 있습니다. 아는 것도 그날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그다음 오답을 쓴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자 시험을 치는 수험자도 사람이고요. 채점자도 사람입니다. 그럼 뭡니까? 채점자도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거 여러분들 아마 준비를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후관중 이렇게 하죠. 후관중 또는 뭐 관중 이건 뭐 여러분들 편리하게 이렇게 키워드를 기억해도 될 겁니다. 채점자들이 오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평경자, 채점자들의 오류를 우리한테 유익한 플러스가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실기시험 채점자들은 엄청 피곤합니다. 이거를 적은 인원으로 수많은 그 답안지를 채점하다 보면은요, 정말 이게 하나의 그 중노동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더더욱 이 평정의 오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관적인 평가가 되거든요. 그 첫째, 후관중은 뭡니까? 후광 효과입니다. 후광 효과. 쉽게 말하면 이거는 첫인상 효과거든요. 자, 이것을 우리는 활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광 때문에 뭐냐면 후광의 효과 때문에 점수가 후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광 효과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은 좋은 점수도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이하로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잘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이럴 때는 첫째 문제 전체를 보게 되면은 첫 문제, 두 문제, 세 문제를 가능하면 아는 문제 같으면 자신 있게 씁니다. 확실하게 이걸. 그리고 글자도 어때요? 특히 글씨도 자신 있게 쓰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자신 있게. 그러면은 채점자가 이 초반에 이 문제를 딱 봐서 잘 썼네 하면은 채점자는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은 이 뒤에 것도 잘 쓸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뒤에 부분도 어때요? 가능하면은 잘 주려고 합니다. 뒤에 것도. 이게 이제 후광의 효과입니다. 그런데 뭐 이건 누구나 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 집에 갔을 때 현관부터 뒤집어 나면은 안에도 그렇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첫 문제를 뭐 글씨도 잘 모르겠고 뭐 이렇게 줄도 안 맞고 뭐 이렇게 난잡하게 써 있고 이러면은 다음 문제도 벌써 이미 선입관을 이렇게 가지게 해서 채점을 하게 된다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각 그 문제별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8문제 있으면은 항상 첫 번째를 확실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한두 개를. 그러면은 4개 쓰는 것 중에 한두 개 이렇게 하게 되면은 3개, 4개 조금 벗어나더라도 이거 후하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점수뿐만 아니라 부분 점수도 후하게 우리가 챙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관중 중에 그다음 두 번째는 관용의 효과입니다. 관용의. 아니 채점자가 점수 좀 잘 준다고 해서 자기 손해 보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아유 내가 이거로 가져도 좋은 일을 해야 되겠지. 이 사람들 다 참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시험 치러 왔는데 엔간하면 관용의 효과가 있습니다. 관용. 그래서 이 관용의 효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여기에 정성이, 자, 조금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정성이 들어간 답안지, 정성이 들어간 그 표가 좀 보이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하죠. 이거 틀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자를 딱 떼가지고 어떻게 해? 두 줄 쫙 긋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명확히 괄호를 쓰고 이렇게 딱 고친다는 거죠. 고치는 것도 이렇게 뭔가 노력한 이렇게 흔적과 정성을 이렇게 보여놓을 때 뭐를 얻을 수 있습니까? 관용의 효과. 이걸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관용의 효과요. 그 다음 후관중은 뭐냐면은 중앙집중의 효과입니다. 중앙집중의 효과지. 이 교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앙집중의 효과. 중앙집중의 효과는 자, 이 평가를 1부터 10까지 이렇게 평가를 할 때, 부분 점수를 주든가 뭐 할 때, 가능하면은 이 부족한 부분도 어떻습니까? 가운데로 이렇게 평점을 하려고 하는 이런 그 심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예 10점짜리 같으면 그냥 10점을 다 주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한 3, 4점 이렇게 되면은 아유 3, 4점보다는 5점을 주지. 5점을 세점을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5개를 쓰는 데 있어 가지고 2개는 썼고 나머지 좀 애매하다. 이러면은 이걸 이제 5개 쓰라고 하면 배점이 5점이 되겠는데 그럼 2개 썼으니까 얼마입니까? 2점이겠죠. 나머지 틀리니까 3개는 틀리면은. 그러나 중앙집중 효과는 가능하면 2점을 주지 않고 5점의 반인 2.5점이나 3점을 이렇게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앙집중의 효과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중앙집중의 효과를 보려면 무턱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도록 뭔가 이걸 얻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마 그럴 경우도 있고 안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는 2가지만 쓰셔야 했는데 2번 사이에 면적이 엄청 넓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써야 될 게 5가지인데 아주 좁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럴 경우에 좁다고 해가지고 여기 쓰다가 이쪽에 쓰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분을 잘 전체 구도를 활용해 가지고 말이죠. 2개를 쓰라고 하면은 여기에 딱 1개 쓰고 2개 쓰고 여기 이렇게 여백을 많이 남겨 놓는 것보다는 요 넓은 면적에 2줄 써야 되니까 배열을 좀 하고 폰트도 좀 거기에 맞춰 가지고 말이죠. 여백은 많은데 글자를 작게 쓰는 것보다는 어때요? 비슷하게 배열을 해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런 그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글씨는 가능하면은 반듯하고 자신감 있게 쓰는 게
필체에 자신감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정성을 보이면은 중앙 집중의 효과를 통해서 어때요? 유리한 그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결론은 뭡니까? 이러한 후관 중 세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어떤 답안지 닷에서 그런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내가 작성을 하는가. 자, 이걸 이제 제가, 물론 뭐 준비는 똑같이 하더라도 우리가 1, 2, 3단계 다 뭐 100% 흡족하게 준비는 해가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그것에서 부족한 부분을 뭘로 가지고 채우느냐 하면은 바로 이렇게 후관적 평정의 오류를 우리가 유익한 쪽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답안 전체를 보더라도 그 내용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런 동기를 유발하게끔 이렇게 하게 되면은 훨씬 우리가 하는 부분 점수를 기록하는데 상당히 도움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시험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하나의 그 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계산 문제인데요.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 보통 요새 이제 트렌드가 좀 변했어요. 그전에 계산 문제 보통 한 문제가 나오는 확률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두 문제 정도 나와요. 계산 문제가 두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최소한 10점에서 12점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뭐 다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10점 내지 12점 된다라고 하면은 전체 비율에서 내가 이걸 만약 확실하게 취득하고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매우 그 유리한 입장에서 우리가 자격 전공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산 문제에 돼 가지고는 다시 요거는 별도로 한번 다시 정리를, 물론 카페 동영상에도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실시간 랜선으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무시하지 마시고 그 요령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다 이 점수를 기록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기에 대비한 어떤 그 팁이고, 물론 여기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 진행은 그건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톡이나 카페에 질문하시면 제가 같이 도와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100점 맞으려고 하지 마시고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은 62점에서 65점 받는 분이 제일 잘하는 게 아닐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부분 점수가 없다고 하면 정말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부분 점수가. 그래서 부분 점수를 얻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이 팁도 우리가 준비하는 그 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요거 오늘은 이제 팁으로서 내용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